아, 진짜 징그럽다. 휠체어 탄 게 학교에 왜 나와? 골목에서 들린 이 말에 707 특임단 언니의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여동생이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목격한 그 순간부터 말이에요. 단순한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지역 유지의 부패와 학교의 구조적 은폐까지 드러내는 거대한 싸움으로 번져나갔어요.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집 앞에 나타났을 때 과연 이 언니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리고 개인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국회 법안 통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행동할 용기가 필요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용기를 내는 방법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한 명의 군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 놀라운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윤아림입니다. 707 특임단 소속 하사죠. 몇 달 만에 받은 휴가였어요. 기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어깨가 절로 펴지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죠. 하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제 여동생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보였어요. 하연이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4명의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놈이 하연이의 휠체어를 발로 차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군에서 수없이 훈련받은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더라고요. 상황 파악, 위험 요소 식별, 대응 방안 수립.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침착하게 하지만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요. 아이들이 저를 발견했을 때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김태호라는 놈의 눈빛 말이에요. 처음엔 귀찮다는 듯 하다가 제 군복 차림을 보고는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하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하연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이렇게 떨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호가 건방진 말투로 뭔가 중얼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우선이었거든요. 군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얘네들이 평소에 하연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김태호가 제게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군에서 배운 관절 기법으로 김태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지만 움직일 수 없게요. 김태호가 아파하며 소리를 지르자 다른 아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태호를 놓아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얘네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하연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제가 707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연이를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하연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팔목에 멍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는지 말이에요. 처음엔 말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을 테니까요. 저는 하연이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군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피해자와 대화할 때는 절대 압박하면 안 된다는 것 말이에요. 한참 후에 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호와 그 패거리들이 지난 학기부터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놀림 수준이었는데 점점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휠체어를 발로 차거나 넘어뜨리는 건 기본이었고 급식 시간에는 일부러 음식을 쏟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문을 잠가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 적도 있다더군요.
듣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는지 말이에요. 하연이가 말하는 도중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군 동기이자 헌병대 사이버 수사팀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오성진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학교 폭력 사건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방법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언을 해줬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연이와 함께 등교했습니다. 하연이는 처음엔 싫어했어요. 더 괴롭힘이 심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요. 학교 정문에서 김태호와 마주쳤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여러 명이 함께 있더라고요. 아마 저를 의식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치면서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리더인지, 누가 가장 약한 고리인지 파악하면서요. 교실까지 하연이를 데려다주고 저는 교무실로 향했어요. 박재영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하연이의 담임교사니까 당연히 상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재영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이미 알고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연이가 당하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어제 사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박재영 선생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애들끼리의 장난일 수도 있다면서 상황을 축소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말이에요. 박재영 선생님과의 대화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애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하려는 태도가 역력했어요. 증거를 보여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학교 자체가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바로 생활지도부로 향했습니다. 생활지도부장 선생님께 어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김태호가 하연이의 휠체어를 차는 장면, 욕설을 내뱉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회성 사건으로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분위기상 큰 문제로 만들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개별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시스템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실로 향했어요. 교장 선생님이라면 다를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했어요. 학교 이미지를 걱정하시면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학교 내부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외부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군에서 배운 작전 수립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목표 설정, 상황 분석, 자원 파악, 실행계획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먼저 오성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오성진은 학교 주변 CCTV 분석 방법과 디지털 증거 보전 기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줬죠. 지역에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거였어요. 신미영이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단체였습니다. 오성진의 말로는 이런 사안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신미영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죠.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신미영 대표의 도움으로 저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주변 상가의 CCTV 영상 확보부터 시작했어요. 다행히 몇 군데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연이와 함께 피해 일지를 작성했어요. 언제부터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상처 사진도 찍어두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목격자 확보였습니다. 하연이 반 친구들 중에서 괴롭힘을 목격한 아이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이민노라는 친구가 용기를 내어 증언해주기로 했어요. 이민노는 자신도 김태호 패거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연이를 도우면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진단서, 상처 사진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오성진의 도움으로 디지털 형태로 보관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신미영 대표와 함께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더 이상 학교 내부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제보 후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지역방송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기자분이 직접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분이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간 순으로 정리된 피해 일지와 CCTV 영상의 연계성에 감탄하셨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사과하시면서 면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학교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문스러웠어요. 단지 언론에 나온 것 때문에 당황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았거든요. 더욱이 김태호 가족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태호 아버지가 지역에서 꽤 알려진 건설업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김태호 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사과하는 척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하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어요. 김태호 아버지는 그때부터 협박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군인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 삼겠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뒤에 있으니까 김태호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오성진에게 상황을 보고했더니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에서는 항상 가해자 측에서 역공을 시도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는 거였어요. 신미영 대표도 비슷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연이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했어요. 몇몇 아이들이 하연이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압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민노는 계속 하연이 편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협박 전화 내용, 집 앞 쓰레기 투기 사진, 학교 내 분위기 변화까지 모든 걸 증거로 남겼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미영 대표의 조언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여론을 형성해 나갔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같은 처지의 학부모들이 많이 연락해 주셨어요.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식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식으로 주장하더라고요. 김태호 측의 역고소 위협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저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수순이었거든요. 오성진이 미리 알려준 대로 모든 증거를 다중으로 백업해뒀었어요.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까지 보존해서 조작 의혹에 대비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정보보안 지식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호가 집 앞 골목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흉기를 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밤 9시쯤이었습니다. 하연이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김태호가 서 있더라고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과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하연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거든요. 김태호가 소리쳤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위험해 보였어요. 저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김태호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위기 상황 대응법을 적용했어요. 김태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707 특임단에서 배운 제압수를 사용했습니다. 김태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과도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리게 해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태호는 흉기 소지와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됐다는 거였어요. 김태호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장면부터 제압되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영상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 가족을 위협했다는 내용이 전국 뉴스에 나갔거든요.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김태호 측에서 저희를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했던 것들이 모두 무력화됐어요. 오히려 김태호와 그 가족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태호 아버지의 과거 행적들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지역건설업계에서의 부정행위 의혹까지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신미영 대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요. 저는 그때야 실감했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말이에요. 하연이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하연이를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하연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었거든요. 김태호 체포 사건 이후 상황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식 조사팀이 꾸려졌고 학교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쉬쉬하려던 문제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청문회가 열렸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말이에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장 학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 증거를 수집했는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피해 일지를 제출했어요. 하연이가 당한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시했어요. CCTV 영상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김태호가 하연이의 휠체어를 발로 차는 장면,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도 전문기관의 분석으로 확인됐어요. 목격자 진술도 중요했습니다. 이민노가 용기를 내어 증언해줬어요. 자신도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김태호 아버지의 기부금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학교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학교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심지어 기부금과 맞바꿔 자녀의 생활지도 면제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재영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불려왔어요. 그들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해졌거든요. 특히 교장의 경우는 더 심각했어요.
김태호 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기부금을 받고 학교 운영에 개입을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오성진의 도움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도 추가로 제출했어요. 모든 자료가 원본이며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죠. 일주일간의 청문회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학교 측의 구조적 방관과 부적절한 기부금 수수가 인정됐어요. 교장은 해임, 박재영 선생님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태호와 그 패거리들에게는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김태호는 퇴학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가해 학생들도 전학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신미영 대표와 함께 더 큰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연이의 이름을 따서 강하연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계속됐어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연쇄적으로 신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건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 뿌듯했어요. 교육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괴롭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하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면 시스템도 바뀔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하연이도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감한 사람이 된 거죠. 청문회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진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하연법 심사에 들어갔어요. 장애 학생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국회에 들어서는 순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작은 개인의 싸움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현행 제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고 체계의 개선이었어요. 기존에는 학교 내부에서만 처리하려고 했는데 외부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어요. 신미영 대표와 함께 방청석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강하연법의 주요 내용은 이랬어요. 장애 학생에 대한 괴롭힘 신고 시 48시간 내 의무적으로 외부 전문 기관이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어요. 무엇보다 학교의 은폐나 축소 시도를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 기준도 명확히 했고 기부금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했어요. 법 제정과 함께 교육부에서도 대대적인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시작됐어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 보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도입됐어요. 전담 상담사 배치, 신고 앱 개발, 24시간 핫라인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미영 대표가 이끄는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어요.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제작됐어요. 저희 사례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다른 피해자들의 변화였어요. 전국에서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오성진도 이 변화에 기여했어요.
헌병대에서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어 디지털 증거 수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증거를 보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포했어요. 하연이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위축되고 소극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당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했어요. 대학 진학도 인권학과로 결정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배웠어요. 군에서 배운 체계적 사고와 실행력이 민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작은 용기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강화연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학생 대상 괴롭힘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해결률도 크게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학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하연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됐고 전국 대학생 인권동아리 연합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때 그 소극적이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대학 축제 시즌이었어요. 하연이가 다니는 대학에서 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연이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초대받아 참석하게 됐어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학교 폭력, 장애인 차별, 성희롱 등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스들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연이가 무대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3년 전 그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하연이가 말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실드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하연이가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을 설명할 때는 모두들 메모를 하더라고요. 신고 방법, 증거 수집 요령,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까지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몇몇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하연이 언니라는 걸 눈치채고 인사를 해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하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서로 말없이 바라봤는데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전 그 골목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졌다는 게 새삼 놀라웠어요. 하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자신의 실드가 되어줬듯이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실드가 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하연이를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하연이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거니까요. 이민노도 같은 대학에 진학해서 하연이와 함께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용기를 냈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법학과 학생으로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할 기회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미영 대표님도 축제에 참석하셨어요. 이제는 전국적인 시민단체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강화연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성진은 헌병대에서 진급해서 학교폭력 전담팀장을 맡게 됐어요. 전국의 학교폭력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하연이와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하연이를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연이가 물어봤어요. 언니는 후회하지 않냐고요. 군대 휴가를 이런 일로 다 써버린 것 말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실드가 됐다고요. 하연이도 이민노도 신미영 대표님도 오성진도 그리고 저도 말이에요. 서로의 실드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실드가 되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이 변화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작은 용기가 만든 큰 변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뤄낸 진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